저 디스플레이 복제 좀 해주시겠습니다. 주변거리 오는데 사실 진짜 정말 주변거리가 없는 놈입니다. 소화거리고 매일매일이고 그런 분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트루스포럼의 김웅규입니다. 예, 오늘 개인적으로 참 기분이 좋은데요. 제가 좋아하는 분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주제, 오늘 발표 주제는 중국 공산당과 공자 학원인데요. 중국 이슈에 대해서 트루스포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디보다 열심히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몇 년 전에 홍콩 시위가 있었죠. 홍콩 시위가 있었죠. 홍콩 시위가 있을 때, 트루스포럼이 이겁니다. 요게 아니라 요겁니다. 서울대에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대자보를 붙였는데 저희가 중국어로도 붙였어요. 아마 서울대에서 붙은 최초의 중국어 대자보일 겁니다. 중국인 친구들에게라는 대자보를 붙였는데, 중국인 친구들에게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중국인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이제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시진핑의 중국은 중화사상과 공산주의, 마오이즘으로 회귀하는 그러한 정책들이 강화되는 것들이 너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은 중국의 미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권고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는데요. 저희가 이 대자보를 붙이고 중국인 친구들, 서울대 안에 중국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제 친구들도 그 안에 있고 한데, 제 친구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안에서 사실 난리가 났었다고. 난리가 나서 공식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친구들이 사실은 이렇게 액션을 준비하다가 가만히 있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특별한 액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오늘 화면은 준비하지 못했는데, 그 다음날 어떤 중국인 친구가 영어로 저희 대자보 밑에 A4 용지 3장에 답장을 붙였어요. 답장을 붙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 내용을 사실 좀 공개하고 이슈화 시키려고 했었는데, 내용은 뭐냐 하면은, 내용은 이게, 우산혁명 같은 거 중국에 유도하는 거 아니냐, 너. 이런 얘기였고, 그리고 또, 중국은 중국 나름의 발전 방식이 있다. 그러면서 중국인 친구들한테 이렇게 권하더라고요. 친구와 가깝게 지내고 적과는 더욱 가깝게 지내라. 이런 얘기로 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되게 무서운 게, 중국인 친구들의 의식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글도 조만간 다시 한번 좀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오신 한민호 대표님과 수요일이었죠? 예, 지난 수요일에 서울대 시진핑 자료실 폐사하라, 저희가 서울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습니다. 한민호 대표님께서 제안을 주셔가지고 사실 저희가 급하게 준비를 했어요. 이게 외부에 계신 분들이 학교 안에서 기자회견을 하거나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트루스포럼 이름으로, 서울대 트루스포럼 이름으로 저희가 이렇게 집회를 준비하고, 저희가 공지도 하고 해서 저희가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민호 대표님께서 등 떠밀지 않으셨으면 저희도 이렇게 하지 못했을 텐데, 등 떠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날 저희 서울대 선배님들도 많이 오셨고, 그리고 또 한민호 대표님께서도 역사교육학과 80학번 선배님이시고 하셔가지고
그 뜻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고로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이 중국 이슈에 대해서는 젊은 친구들 경계하는 그런 이렇게 목소리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제가 한 대표님께 말씀드렸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글을 쓸 게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제가 다 봤거든요. 9종이 있습니다. 9개가 있는데 그걸 다 봤어요. 근데 근현대에서 문제가 정말로 많습니다. 정말로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교과서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어떤 이렇게 희망이 보이는 그런 순간이었었는데요. 저희가 지난 수요일에는 서울대에 지금 시진핑 자료실이 있습니다. 시진핑이 2014년도에 서울대에 왔어요. 그때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제 친구들하고 같이. 그래서 되게 이렇게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기억을 했는데, 그러면서 2015년도에 기증을 했어요. 책을. 그래서 서울대에 시진핑 자료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2014년, 2015년의 시진핑과 지금의 시진핑은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저 대한민국이 중국과 수교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는 사실은 우리가 6.25 전쟁이라는 아픔도 있지만 그 아픔을 뛰어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건강을 발전을 끌어내려고 했던 건데, 지금 시진핑은 사실 중국 사람들을 속이고 세계를 속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 원수들, 다른 나라 대통령, 저희 기념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시진핑 자료실만 있다는 거는 이게 오늘 설명해 주겠지만 통일전선 전술, 그리고 동북공정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해진 상황에서 서울대가 이렇게 두는 것은 역사적인 오명이 될 것이다. 시원하게 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저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대자보를 또 한 대표님께서 이렇게 등 떠밀어 주셔가지고, 오랜만에 또 한글과 중국어를 이렇게 딱 붙였는데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리는 이유는 그 다음날 또 바로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이메일이 왔는데, 아마 이렇게 이런 친구들은 제가 봤을 때 중국 대사관하고 연결된 친구들입니다. 연결된 친구들인데, A4 16장짜리 메시지가 왔어요. 메시지가 왔는데 A4 16장짜리를 그 짧은 시간에 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짜집게 한 글이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준비해 준 글이에요. 이게 보면은 논지도 그렇고 맥락도 그렇고 약간 이렇게 흔들리고, 날짜나 쓴 날짜나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이 많이 흔들리는데, 근데 그 글 자체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기는 조선족 유학생이라고 하면서 중국 학생 그 글 잘 봤다. 근데 다분히 한국적 시각에서 썼다.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을 정리해 준다 이러면서 그 첨부 파일로 딱 해서 이렇게 보내왔어요. 근데 A4 16장짜리입니다. 16장짜리. 한글입니다. 예, 한글인데 조선족 친구들이 중국인일까요? 한국인일까요? 중국인. 이게 참 안타까워요. 이게 90년대 말까지만 해도,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 중국에 사는 조선족 사람들은 자기를 조선인이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중국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동북공정이 그 무렵에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동북공정이 20년, 그러니까 30년 이렇게 자리를 잡고 나서 지금 조선족, 한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은 거의 와해되다시피 했습니다. 그 보내온 글 제가 조만간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참담합니다. 한국인에 대한 어떤 이렇게 약간 사실 저주스러운, 한국은 어떻게 해도 안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명나라 망할 때 청으로 갈아탔어야 되는데 지금 역사적인 실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다시 대잡으로 정리해가지고 붙이고 싶은데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서론이 상당히 길었지만 오늘 주제와 직결된 주제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 전술, 시진핑이 집권하고 나서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통일전선 전술 이용하고 있습니다. 통일전선 전술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거는 레닌이 주창한 겁니다. 공산당이 약할 때 힘을 키우는 위장 연대 전술이에요. 그래서 공동의 적을 만들어서
공동의 전선, 싸움의 대상을 만듭니다. 아름다워 보이는, 예를 들어서 민족해방 이러면은 민족해방 운동을 빙자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모읍니다. 그럼 공산당이 아닌 사람들도 막 모여요. 그런데 공산당이 주도해서 그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공산주의 운동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적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는 함께 협력했던 사람들까지 제거하는 게 그들의 전략이에요. 통일전선 전술인데 이 통일전선 전술을 시진핑이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했고 2017년에는 이 통일전선 전술은 공산당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마법의 무기다.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통일전선 전술의 거점으로 이용되는 것이 공자학원입니다. 공자학원입니다. 한민호 대표님께서 문재인 정권에 고초를 많이 당하시고 파면까지 당하셨는데 나오셔서 이 문제의 위험성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공자학원 실체알리기 운동본부 시작하시기 전에 그 전에 저희가 트루스포럼에서 한번 모셨거든요. 그때 이렇게 탄핵 사태에 대한 인식이나 그러니까 중국의 위험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때 강연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게 한민호 대표님께서 공자학원 실체알리기 운동본부를 통해서 이 중국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체계적인 활동을 시작하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론이 많이 길었습니다. 오늘의 연사, 강사 한민호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주변 머리 없는 제가 이 서울대학교 트루스포럼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돼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 6.25 때 우리가 누구랑 싸웠는지 혹시 아세요? 중국 공산당이랑 싸웠습니다. 우리가 이 북한인민군은 사실 몇 안 됐었고 개전 초기에 걔들이 12개 사단이었는데 6개 사단 그 주력이 이 중공군이었어요. 물론 이제 조선족 중공군. 그리고 9.28 수복 이후에 10월 하순경에 이제 이 중국에 대해 한 40만 정도를 투입을 하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100만 명이 넘게 중공군을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6.25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중공군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이 한반도의 남과 북에 있는 주사파를 실질적으로 조종하는 게 중국 공산당입니다. 지난 그 2017년 그 탄핵이 한참일 때 2017년 1월 달에 그 송영길 등이 이제 국회의원들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몇이 북한에 가서 중국에 가서 중국 공산당이랑 거래를 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이제 소위 촛불 시위가 한참이었는데 중국 공산당에서 중국 그 유학생들 동원해주고 그다음에 돈도 주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무기가 우마오당이라는 거죠. 인터넷을 걔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면은 인터넷을 평정을 해버립니다. 이 세 가지를 지원을 해주면 민주당이 집권한 후에 3불 1 한을 하겠다. 그러니까 사드 배치 추가로 안 하고 이왕 그 배치한 그 사드도 운용을 못하게 막고 또 뭐 한미일 동맹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미사일 방어 제재 가담을 안 하고 이렇게 3불 1 한이랑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이렇게 거래를 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이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문재인이가 얼마나 중국 공산당한테 설설 겼는지 기억나세요? 2017년 이제 이 5월달에 대통령이 됐는데 12월달에 이제 그 북경을 국빈 방문을 합니다. 국빈 방문 3박 4일이었는데 이 10끼를 먹게 돼 있었어요. 중국 땅에서. 근데 2끼만 걔들이랑 먹고 8끼를 혼밥을 했습니다. 이거는 국빈 방문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무슨 뜻일까요? 이게? 중국 공산당이 문재인을 손을 본 겁니다. 그 당시 신문을 보면은 그 문재인이가 북경을 향해서 출발하기 이틀 전까지도 일정이 확정이 안 됐었어요. 국빈 방문인데. 그리고 또 하나 무슨 사건이 있었죠? 기자. 예. 우리는 기자 한 사람이 맞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많이 맞은 경우고 실제로는 기자 여러 명 플러스 그 당시 청와대 직원들이 얻어맞았어요.
이거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그때 국빈 방문은 뭐였을까요?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문재인을 불러다가 손을 본 거죠. 까불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17세기에 우리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 밑에서 우리 인조가 삼배 구고두례라고 고자가 이 두드릴 고자예요. 한 번 절을 할 때마다 3번씩 이마를 머리에 찢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배하고 구고두 이런 치욕적인 항복식을 했는데 2017년 12월 달에 문재인이가 가서 제2의 삼전도의 굴욕을 겪고 온 거죠.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노조 활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흔히 공산당이 노조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탄압 대상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거는 공산당 당원이 한 1억 명가량 돼요. 이 9,500만인데 공산당원만 그럭저럭 잘 살고 나머지 13억의 인구는 정말 비참하게 사는 나라가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그런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자생적인 노동운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젊은이들, 양심적인 젊은이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생적 노동운동이 일어났는데 철저하게 탄압을 받고 있죠. 물론 이제 공식적인 노동조합, 그 어용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공회라는 게. 그런데 이거는 이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이 노동운동과 관련된 정보를 염탐해서 당국에 신고하고 그런 역할의 이제 노조죠. 그리고 마르크스주의를 공부한다. 탄압 대상입니다. 이 중국 공산당의 손바닥을 벗어나는 것은 모택동 사상을 공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끌려가서 소식이 끊어질 수가 있어요. 이 중국 공산당의 손바닥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설령 모택동 사상을 공부하는 모임이라 할지라도 탄압 대상이다. 종교는 물론 탄압 대상입니다. 유독 이 기독교가 이제 특히 이 탄압을 많이 받고 있죠. 십자가 전부 다 철거되고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2019년도에 교회 전부 다 파괴되고 삼자교회만 이제 허용을 하죠. 중국 공산당 손바닥 위에 있는 교회입니다. 삼자교회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한 1억 명가량 되는데 공산당 당원 숫자랑 비슷하죠. 이게 언제 천안문 광장에 모일지 모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탄압을 하는 거죠. 십자가 부수고 성경 몰수하고 그리고 이 미성년자들 이 19세 미만 이 미성년자들은 교회에 못 간다라는 방침을 가지고 있고 주일학교 청소년 캠프 전부 다 금지되고 있고 몰래 이 가정교회를 하다 걸리면은 무려 어떤 분은 2018년도에 걸린 분인데 이 형을 아마 9년인가를 살았습니다. 이 선고를 받았어요. 살벌하죠. 교회 내에 이제 예술아치 성모 마리아상 같은 거 전부 다 걸 수 없고 시진핑 사진 걸라고 하고 예배하기 전에 이 삼자교회에서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정교회는 걸리면 징역 가는 거예요. 삼자교회에서도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성경마저 왜곡을 하죠. 예수가 원래는 성경에는 이 죄를 안 지은 놈이 있으면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래가지고 다 거기 모였던 군중들이 흩어진 다음에 예수님도 앞으로 그러지 마라 타이로고 이제 그 여인을 보냈는데 중국에서는 이 군중을 해산시킨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그 여인을 죽였다라는 식으로 가르쳐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 약점이 있는 정권이라 하더라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 성경을 왜곡해서 가르치는 거죠. 온라인 공간에서도 기독교 흔적을 전부 다 없앱니다. 성경 앱이랄지 기독교 위챗 계정 같은 거 전부 다 없애고 온라인에서는 성경책도 구매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삼자회라는 거는 49년에 아까 이게 통일전선 말씀하셨는데 통일전선은 이제 이 최종적인 그러니까 완전 걔들 입장에서 완전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까지 이 가야 될 길이 멀어요. 제거해야 될 계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49년 직전에는 국민당 정권이 주적이고 일단 이제 공산사회를 건설한 다음에는 아직 부르주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 물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이제 적으로 돌려서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중요한 적부터 차례차례로 한꺼번에 이게 전부 다 제거 대상을 쭉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전부 다 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이 하나씩 주적을 하나씩 서서히 없애가는 게 통일전선 공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49년에 그 중화인민공화국을 건설했지만 기독교인들한테 한꺼번에 앞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정권 수립 막 이제 수립해가지고 정권이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어떤 식으로는 끌어안아야 되겠다라는 게 통일전선 공작이에요. 국민당 잔당만 주적으로 하고 나머지들이랑은 연합전선을 구성한다. 이 통일전선을 영어로 유나이티드 프론트예요. 연합전선. 그래서 이게 이 통일전선이 공산당만 써야 하는 그런 전술은 아니죠. 모름지기 정치를 하는 모든 세력은 통일전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우파들 같은 경우에 생각이 다 뭐 각종 이슈로 다 갈라져 있어요. 예를 들면 심지어는 트럼프를 지지하냐 바이든을 지지하냐 이렇게 갈라져 있기도 하고 또 부정선거를 인정하냐 부인하냐 이것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슈로 우리가 갈라져 있는데 우리도 이 통일전선이라는 걸 배워야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통일전선이. 정치를 하고 운동을 하려는 모든 세력은 모름지기 통일전선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여러 이슈에서 의견이 다르더라도 부셔야 될 적이 있으면 그 적을 깨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이런 전술이 이제 통일전선 전술인데 그래서 기독교를 당분간은 끌어안고 있겠다 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중국 공산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를. 왜냐하면 이 당시에 1949년에 이 기독교 등을 종교를 탄압하기 시작하면은 정권이 흔들리고 정권을 뺏길 수가 있잖아요. 너무 지당한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끌어안되 이 기독교랑 그리고 중국 내에 있는 기독교랑 서양 이 세계랑은 차단시키겠다. 이게 이제 삼자교회입니다. 그래서 삼자의 내용이 자치, 그러니까 서양 기독교와 관계없이 중국 기독교가 자치를 하겠다. 자양, 서양으로부터 원조도 안 받겠다. 돈이 들어오면 거기에 끈아풀이 뭐 이게 줄줄이 딸려오니까. 그 다음에 전도도 우리끼리 하겠다. 서양 선교사 오지 마라. 이게 삼자교회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를 끌어안기 위해서 정권 안정을 위해서 이 기독교를 대상으로 통일전선 공작을 펼치는데 이 중국의 기독교가 서양과 연결되는 그 끈을 모조리 잘라버린 거. 그게 이제 삼자교회인 거죠. 그래서 삼자교회가 이제 1949년부터 해가지고 최근까지 쭉 왔는데 최근에 시진핑이 하는 짓이 시진핑이 간이 보어요. 그래서 이제는 삼자교회도 필요 없다. 라는 게 지금 이제 이 시진핑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을 만들고 나서는 70년이 흐르는 동안에 정권의 기반이 단단히 다져졌어. 이제 삼자교회도 밟아버릴 거야. 이게 이제 시진핑의 입장입니다. 굉장히 살만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따가 얘기할 다시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진핑은 굉장히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공격적이고 폐쇄적이고 국수주의적이고 소위 국수주의 희소봉에 물들어 있어요. 얘네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이거는 어떤 상태냐면은 전쟁하기 직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국제 정세를 중국을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죠. 그래서 삼자교회마저도 전부 다 문을 닫게 만들고 있다. 시진핑이 요즘에. 이런 와중에 이제 중국 공산당이 우리 교회에도 침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기독일보라고 하는 우리 신문에 금년 2월 달이네 왕빈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이 삼자교회가 이 가정교회랑 이게 다른 게 아니다. 삼자교회가 우리 사정에 맞게 이 나름대로 중국에 적응한 기독교다라고 이제 삼자교회를 옹호하는 이런 글을 썼죠. 우리 교회까지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이게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인용을 했습니다. 불교의 역시 뭐 대대적인 탄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00년이나 된 그 불교 사원을 이거 헐어버린다 할지 불상 전부 다 파괴하고 그런데 이 짓도 역시 통일전선 공작부에서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통일전선 공작부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시점에서 파괴해야 될 적을 최소화해야 되겠죠. 적이 이제 A, B, C, D가 있는데 A, B, C, D가 다 우리 적이야라고 덤벼들면은 싸움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B, C, D도 결국은 제거를 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A만 적으로 설정하고 B, C, D를 악으로 끌어들이는 거. 이게 이제 통일전선 공작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통일전선 공작부에서 종교, 기독교랄지 불교랄지 뭐 이게 기타 종교까지 끌어안고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진핑이 이제 간이 붙는 바람에 모든 종교를 이렇게 박해를 하고 있어요. 위구르도 마찬가지고 이슬람 성당 부수고 심지어는 거기다 화장실 만들고 술 담배 안 하는 사람들한테 술 담배 이렇게 팔아먹기도 하고 공동묘지점도 없애버리고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이 유명한 이제 이 얘들의 악마적인 작태가 이제 파룬궁을 탄압하는 거예요. 파룬궁은 뭐 심심수련 단체인데 이 사람들도 이제 신도가 한때 한 1억 명에 달하는 바람에 굉장히 중국 공산당이 겁을 먹게 됐죠. 당장은 뭐 전혀 이념적인 색채를 띠지 않는 반공의 기미가 전혀 없는 단체지만 얘들이 천안문 광장에 한 1,000만 명이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수련을 하다 말고 시위를 한다 이렇게 되면 무지하게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아예 잘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2010년에 이 핑계를 만들어요. 이 파룬궁을 탄압하기 위한 핑계를. 그래서 파룬궁 신자들이 이 천안문 광장에서 이 집단적으로 분신 자살하는 장면을 연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대대적인 탄압을 하게 되죠. 중국 공산당은 정말 살벌한 놈들인 게 얘들이 이제 산 사람을 이렇게 걔들 입장에서는 범죄자들, 불온분자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관리를 하다가 이게 이 장기 이식을 원하는 손님이 나타나면 그 중에서 이제 신체 검사해가지고 딱 맞는 사람을 산채로 죽여서 그냥 싱싱한 장기를 이렇게 팔아먹는 짓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희생자들이 이제 파룬궁 신자들이고 또 위구르인들이고 이런 거죠. 1년에 한 10만 명 이상 장기 이식 수술을 한다고 해요. 정말 무시무시한 놈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을 이제 대상자들을 관리를 하는데 평소에 이 혈액형이랄지 뭐 신체 특징이랄지 이런 것들을 쭉 DB로 만들었다가 손님이 오면 그냥 바로 이렇게 팔아먹는 거죠. 게다가 이제 이 중국의 스타들이 우리로 치면 아이돌들이 있었는데 아이돌마저 이렇게 얘들이 중국 공산당에 겁을 내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얘들이 팬클럽이 1,000만 명 단위를 넘었으면은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중국 애들이. 그래서 이 아이돌이랄지 팬클럽을 전부 다 이 해산을 시켰죠. 작년 일입니다, 이게. 이 정도로 중국 공산당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독재 체제를 구축을 했지만 그거랑 비례해서 늘 이렇게 겁을 먹고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이 알리바바의 마윈 같은 이런 기업계의 스타들도 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 마윈도 팬이 많아가지고 더군다나 이 기업인들이 이제 돈이 많잖아요. 돈이 많은데다가 이게 팬까지 붙는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 공산당 통치에 이제 어떤 어느 순간에 장애물이 될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탄압을 합니다. 이렇게 탄압을 하지 않더라도 이 중국에는 7명 이상 고용한 기업들에는 이 공산당 지부를 이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끔 돼 있어요. 이런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계 스타들마저 이제 이 탄압을 하는 거죠. 이건 이 작년에 우연히 흘러나온 윤영성의 이 공산당 위원회에서 나온 문서 내부 보고서인데 우리 이제 한국인들이 주로 이제 기업인들이죠. 기업인들이랑 이제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활동하는데 중국에서는 이걸 뭘로 보냐면 기업체 직원들마저도 다 간첩으로 봐요.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있다라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뭐 외국에서 입국한 종교 이제 선교사님들이죠. 또 이 평소에 이렇게 투덜거리는 놈들, 위구르 출신들, 파룬궁 수련자 등등은 다 이게 감시 대상, 철저한 감시 국가죠. 14억의 인구를 거느리고 있고 그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심지어는 표정까지도 다 관리하고 있다 그래. AI를 동원을 해가지고 AI랑 CCTV를 동원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중국 공산당을 제외한 모든 조직을 경계하고 탄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스로 약점이 이 스스로 엄청난 부패와 독재를 이 두 바퀴로 해서 굴러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내재적으로 약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을 제외한 모든 조직을 심지어 뭐 아이돌 팬클럽마저도 단속을 하는 겁니다. 얘들은 독재가 필요하다고 공공연하게 말을 하죠. 원래 공산주의 이론 자체가 사회주의 완성을 위해서는 상당 기간, 이 기한도 없어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하겠다라는 게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이게 대놓고 출발을 해요. 우리는 독재를 할 거다라고. 그리고 이제 제국주의 침투에 대응도 해야 되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다민족 국가이기도 하고 영토도 넓고 인구가 많아서 할 수 없이 우리는 독재를 해야 된다라고 일반 국민들마저도 머리가 이렇게 세뇌가 되고 이렇게 내면화가 돼 있어요. 이거는 금년도 7월 달에 조선일보 기사인데 이 조선족으로서 이제 국내 중국 학원에 와가지고 학원 강사를 하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인구가 1억이나 2억 정도 되면은 뭐 자유나 인권을 줄 수가 있겠다. 그런데도 지금 이제 13억, 뭐 14억이라고도 하고 이 많은 인구를 거느린 국가에서 자유나 인권을 허용하면 이 나라가 유지가 되겠냐? 아니 지금 이렇게 철저히 감시 탄압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도 별놈의 이 범죄가 그야말로 매일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자유와 인권을 주겠냐 우리가? 우리는 독재할 수밖에 없다. 이게 중국 사람들이 이제 이 보통 사람들의 머리에 이게 내면화가 되는 거지 이게. 우리는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이 감시하고 견제하는 세력이 없는 이런 독재 체제는 당연히 엄청 썩을 수밖에 없죠. 철저하게 썩은. 저 말단부터 최상층부까지 시진핑까지 전부 다 썩어 문드러진 집단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부패한 공산당의 핵심은 그 중에서도 이제 공산당 간부들의 이 대를 이어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태자당이라고 하는 집단이죠.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의 이 부패는 몇몇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스템 자체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중국에서 뭐 정풍운동이랄지 뭐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 거는 이건 권력 투쟁이지 이 부패를 아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이 부패 사설로 엮여 있는 집단이 중국 공산당이에요. 심지어는 이제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인민해방군 역시 그렇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중국 공산당의 부패 문제는 체제 자체의 속성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지 몇몇 개인의 뭐 심성의 문제랄지 뭐 이런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걸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렌시의 공안국장이 한번 걸렸는데 얘는 그 전임 공안국장한테 뇌물을 걸린 혐의 때문에 얘가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그 전임 공안국장은 다렌의 대련이죠. 말단 경찰관으로 시작해서 대련시의 공안국장, 그 다음에 더 승진해서 윤영성의 공안청 부청장을 거쳐서 장수성 정법위 서기에까지 오른 인물이에요. 그리고 얘는 순리준이라고 하는 이 중국 전체를 통제하는 공안부 부장한테 상납을 했고, 이 순리준은 몽젠주라고 하는 이 장점인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저 말단 경찰관부터 시작해서 장점이까지 이게 부패고리로 연결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렇게 승승장구할 때 뭘로 승승장구했겠습니까? 뇌물이죠, 뇌물. 그러면 얘들이 이렇게 뇌물을 거두고 승승장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주변 사람들, 또 상사들, 부하들이 몰랐을까요? 다 알았죠. 다 알았지만 다 한통속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특히 열심히 하는 놈들이 이렇게 승진을 하는 거죠. 이거 이 얼핏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 기사인데 굉장히 중요한 기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랴오닝성 공안청장 여기만 네 놈이 전부 다 부패로 이게 숙청이 되는데, 이때
그 20년 동안 그 이 윤영성을 거쳐간 그 고위직들이 보시라이, 저 숙청됐지만 충칭시 서기, 보시라이가 그 시진핑의 강력한 라이벌이었죠. 또 리커창, 며칠 전에 숙청된 중국 공산당의 최고위층까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그 뇌물로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누런 게 전부 다 이제 금괴인데 이렇게 돈을 모은 놈이 도대체 얼마나 높은 놈이냐? 봤더니 별거 아니에요. 하이난성의 하이커우시의 그 당위원회에서 우리로 치면 제주시 시장 정도밖에 안 되는 애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많은 돈을 긁어 모았던 거죠. 얘가 이렇게 돈을 모을 때까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상하 좌우가 다 알고 있었어요. 얘는 재수없이 권력투쟁에서 진 거죠. 또 어떤 놈은 이런 놈이 있어요. 마오타이만 2,900병이고 집을 뇌물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집을 3채를 빌려서 뇌물을 보관했다. 얘는 얼마나 높은 놈인가 봤더니 별것도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 뭐 전매청 차장 정도 하는. 벤틀리 등 슈퍼카만 100대 모은 놈도 있어요. 얘는 얼마나 높은 놈이냐 보니까 하얼빈 시의 전력국 부국장이 겨우. 그러니까 얘가 이 돈을 얘가 이 정도 모았는데 이 상사들은 얼마나 모았겠는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또 어떤 놈은 1,000,000,000,000명이야. 이 첩이 100명이라는 뜻은 이 첩 하나마다 좀 더 집을 사줬을 거 아니에요. 집집마다 이것저것 다 감췄을 때고. 얘는 비교적 높은 놈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뭐 자산관리공사 사장쯤 되는 놈인데 이 방법은 뭐 간단해요. 회사 공금 유용하고 불법으로 하청 주고 뭐 승진할 때마다 이렇게 뇌물 받고 이재명이 그가 이제 성남시장 할 때 성남시 공무원들이 이게 이재명이네 성남시뿐만 아니라 저 호남은 지방은 뭐 공공연하게 직급별로 이게 액수가 정해져 있다고 하죠. 승진할 때마다. 이게 남의 얘기만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중국은 이게 만연해 있다. 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직급별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그 10급부터 따지면 9급 뭐 876 543 이렇게 직급을 올라갈 때마다 경매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자리가 하나 사무관 자리가 하나 났다. 그럼 이거를 많이 공고를 해요. 이거 많이 주는 놈한테 이 자리를 주겠다. 이 뇌물을 주고 여기 이 사무관 자리를 차지한 놈은 본전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옆에 놈들이 시비를 걸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다 똑같은 짓을 하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이런 집단입니다. 그래서 풀뿌리부터 저 최상층까지 철저히 썩은 놈들이다. 그래서 중국 최고위층 시진핑을 비롯해서 뭐 리커창이랄지 무슨 뭐 이런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임위원들 전부 다 중국 최고의 부자들이죠. 링지화 굉장히 유명한 놈인데 후진타오 수석의 비서실장 하던 놈이에요. 이 전 주석의 비서실장. 트럭 6대 분량 뇌물을 찾았다. 통일전선 부장 이거 무지하게 높은 자리입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게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는 이 조직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진 집단이죠. 안 썩은 놈이 없죠. 우리한테 고마운 거는 이제 이 중국 공산당 군, 인민해방군마저도 이렇게 정말 고맙게도 많이 썩어 있다. 비행기도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팔아먹고, 전차, 장갑차도 뜯어서 팔아먹고, 또 이게 총 같은 것도 몰래 빼돌리고, 기름 전부 다 빼돌리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심지어는 그 항공모함, 얘들이 최초의 항공모함을 만들었는데 이거 만든 놈 체포돼가지고 사형당했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 책임자가 여기 보니까 이제 순보라고 하는 전 사장인데 얘가 이제 부패와 권력남용 얘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이 상사들이 이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거대한 많은 돈을 만지니 거대한 국책 사업을 맡은 놈한테 너 이 새끼야 그거 맡았는데 왜 안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이 중공군마저도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에 대해서 서방에서는 뭐라고 보냐면은 굉장히 얘들이 약체다. 약체인데 위험해. 라고 평가를 해요. 이게 서방에서는.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거인증 걸린 약간 전응한데 얘가 폭탄을 가지고 있어. 이게 중국이에요. 그리고 이 중국 공산당의 부패에 이제 한가운데 태자당이다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 공공연하게 이 말을 해요. 진운인가 하는 이 중국 공산당 원로가 공개적으로 한 말입니다. 이건 중국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혁명을 해서 세운 나라다. 그래서 이 중국은 우리 자식들이 다스려야 돼. 라고 공개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중국에서는 이 백만장자는 다 이 태자당입니다. 이 태자당이 모든 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다 독점하고, 태자당의 안놈들은 뭐냐? 태자당의 에이전트죠. 끈앞을들. 대표적으로 마윈 같은 사람들이 이제 태자당의 끈앞을이에요. 그래서 지들끼리 이제 결혼하고. 그래서 참 웃기는 나라가, 이게 얘들은 전력방, 석유방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력은 이게 리펑 집안에 이제 총리 지낸 놈인데, 리펑 집안에서 다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방은 또 이게 해먹는 집안이 있고, 또 이게 보석은 보석 해먹는 집안이 있고, 이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시진핑이 이걸 더욱더 강화하겠다는 거니까, 바깥에서 이제 월가에서 투자 자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관리하는 이 태자당 멤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돈을 벌었다. 무슨 뜻일까요? 중국 공산당과의 커넥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중국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하루아침에 엄청난 부자도 만들어내고, 또 엄청난 부자를 하루아침에 행방불명도 시키고 그런 나라입니다. 중국은. 중국에서 돈을 벌었다. 중국에서 돈을 벌면 이제 가지고 나오지 못한다라는 게 통설인데, 한 4천억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죠. 누구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한샘 회장. 네, 한샘 회장님이 여시 4천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나와서 그거를 이제 홍석현 회장,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한테 줘가지고 여시제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공교롭게도 여시 구진이라고 하는 출처는 이게 중국 고전 중에 어디 하나인데, 이게 시대와 함께 나아간다라는 뜻인데, 시진핑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당시에 시진핑이 즐겨 썼던 표현입니다. 여시 구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시무시한 거죠. 중국 공산당은 다른 나라를 상대로 이렇게 공작을 할 때, 가끔 이렇게 쓰리 쿠션도 쳐요. 이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인도네시아의 재벌이 이제 정치 자금을, 선거 자금을 대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중국 공산당이 걔를 통해서 돈을 준 거라는 게 나중에 밝혀졌어요. 무시무시한 나라인데, 이렇게. 그래서 중국에 우리가 아는, 이게 한국식의 민간 기업은 없어요. 오로지 이제 전부 다 중국 공산당, 나가서 좁혀서 얘기하면은 태자당의 대리인들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인물이 마윈, 세계적인 스타고 엄청난 재산을 가진 사람이 하루아침에 재산 다 뺏겼어요. 하루아침에, 말 그대로. 제 거 뺏어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얘들은 법률이라는 게 형식으로만 존재하고, 법률보다 훨씬 위에 공산당 지도자의 지시, 방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마윈이 가끔 이렇게 엉뚱한 장소에 나타나요. 이거는 이제 농장 시찰하는 장면인데, IT 기업을 이끌던 사람이 농장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이 마윈을 가끔 보여주는 이유는 중국 공산당이 마윈을 안 죽였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쇼를 하는 겁니다. 마윈이 세계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이렇게 살려주는 거죠. 이 사건 이후에 이제 텐산티를 비롯해서 빅테크 총수들이 전부 다 헌금도 바치고 충성도 다짐하고, 중국에서 부자의 생명은 그야말로 하루살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예, 이 200조 원이나 되는 회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냥 행방불명 되는 겁니다. 이게 공산당 내에서 권력 투쟁을 해가지고 지는 쪽에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행방불명 되거나 또 이렇게 뭐 멀쩡하던 사람이 18년형이나 받고 또 이렇게 관광 갔다가 이제 실족사 하기도 하고 무시무시한 나라죠, 중국은. 또 이거는 그 우리로 치면 이제 석유개발공사라고 하는 중국에서도 이게 정말 중요한 국영 기업의 사장이 얘가 사장이 갑자기 등장했다가 갑자기 사라져요. 이런 나라입니다. 이거는 이게 우리나라 이 제주도의 신화역사공원에 있는 중국 자본이 만든 이 카지노죠. 이 카지노도 이 주인이 바뀌었어요, 얼마 전에. 그래가지고 이 바뀌는 과정에서 이 권력투쟁 과정에서 줄을 잘못 선 놈이 잘리고 이제 이 새 주인이 온 건데 그 과정에서 한동안 이게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렇게 손님을 보내는 것까지 다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 단체 관광 있지 않습니까? 중국인들 단체 관광. 이거는 전부 다 이 중국 공산당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2017년 촛불 난동이 있을 때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동원이 됐다라는 증언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홍대 입구 근처에 이제 중국인들 숙소가 많았었는데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들은 겁니다. 심지어는 이 판빙빙 같은 세계적인 스타마저도 그냥 행방불명시켜요. 그래서 4개월 있다가 반성문을 쓰고 벌금 납부하고 그런 형태로 살아있다는 동영상만 공개가 돼 있죠. 무시무시한 나라죠. 화웨이는 뭐 중국 군 거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중국에서 이 큰 기업들은 큰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은 중국 공산당 거다. 키우려면 하룻밤 사이에 키울 수 있고 뺏으려면 하룻밤 사이에 뺏는 그런 나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그래도 이게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야 우리도 좀 법치라는 걸 해보자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법이 애들은 필요가 없는 나라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공산당이 그냥 시키면 다 하는 거예요. 이 대표적으로 우리 컨텐츠를 이 중국에서 2016년 이후에 틀지 마라 이게 뭐였었죠? 한한령. 한국 컨텐츠를 제한하는 명령인데 한한령이 실체가 없어요. 한한령과 관련된 이 글로 된 문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2016년부터 얼마 전까지 지금까지도 사실은 한한령이 강하게 이 집행이 되고 있는 이런 나라죠, 중국은. 그 법률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데 얘들이 이제 하도 그러니까 우리도 좀 법치를 해보자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국가정보법이라는 걸 2017년에 만들어요. 근데 그 내용인즉슨 황당합니다. 당이 원하는 건 니들 거 뭐든지 다 쓸 수 있어. 이게 이 법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맨 밑에 17조 보시면은 국가정보업무기구의 업무자는 필요하면 관련 기관, 조직, 개인의 교통수단, 차랄지, 통신수단, 내 핸드폰, 우리 장소, 우리 집 같은 거 우선적으로 다 쓸 수 있다라는 내용의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를 요약을 하면 중국 공산당의 정체가 뭘까 도대체? 얘들이 이제 말로는 사회주의를 표방을 하고 공개적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내세우고 일당 독재를 하는 시스템인데 사실은 태자당만이 권력과 부를 세습하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극단적으로 부패한 마피아 자본주의다. 중국 공산당은 정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조폭이다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조폭인데 굉장히 엘리트 조폭이죠. 이 조폭 구성원들을 14호 인구에서 뽑아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똑똑한 애들을 요소수 이제 배치를 해서 끌고 가는 조폭이니까. 중국 공산당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극단적인 독재, 또 극단적인 부패, 이거를 이제 특징으로 하는 사실은 굉장히 이 취약한 시스템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취약한 나라, 우리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우리는 독재하고 부패한데 옆에 독재를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자유와 이 비교적 이제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가 있다. 그게 비록 작은 나라일지라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중국 공산당 지도부로 하면 굉장히 신경 쓰이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홍콩을 밟은 거예요. 홍콩이 인구가 한 뭐 800만 밖에 안 되는 그 도시에 인권과 자유민주주의를 그냥 밟아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그냥 두면 이 자유의 이 숨결이 중국 본토로 들어와가지고 체제가 위협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굉장히 늘 불안해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공산당이 모름지기 공산당이 다 그렇고 중국 공산당이 이제 특히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침략적이에요. 지금 본 것처럼. 얘들이 이제 홍콩은 쉽게 밟을 수 있으니까 밟았는데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얘들의 목표는 미국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냥 그 슬로건이 아니라 얘들의 실제 목표가 미국 정복입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애들이죠. 그래서 미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이제 작전을 펼치죠, 얘들이.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 중국 공산당의 목표는 대내적으로는 그 태자당의 권력 세습을 영원히 계속하는 거고 대외적으로는 세계를 제패하는 거다. 얘들이 이 중국 공산당이 그 모름지기 공산당이 이제 이런 공격성을 침략성을 띌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째는 얘네들의 그 체제의 존재 이유 자체가 자본주의 타도잖아요. 자본주의를 타도하겠다고 내걸고 이 시스템을 만드는 애들이 애초에 첫째.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존재 자체가 얘들에 대한 체제 위협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중화민족주의. 이게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국뽕인데 중국 공산당이 그 1921년에 창당을 했는데 지금 창당 100년이 지났습니다. 100년 동안 얘들이 승리를 했어요. 국민당군이랑 싸워가지고 중국 대륙을 차지했잖아요. 그러면서 일본군도 내쫓고, 그리고 6.25 때는 그 세계 최강 미국이랑 대등한 싸움을 벌였고, 그 다음에 소련은 무너졌지만 중국은 이제 세계 최강의 거의 유일한 공산주의 종주국이 됐고, 그리고 경제도 엄청 성장해가지고 미국과 더불어서 G2가 됐어요. 그 서구 여러 나라를 이 자기네들이 시장을 무기로 해서 또 값싼 상품을 무기로 해서 주물럭거릴 수 있다라고 지난 10년 동안 10년 이상 이렇게 얘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100년 동안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100년 동안 승승장구하면 마취가 돼요. 사고가. 누가 우리를 막으랴 이런 사고에 빠지는 거죠. 이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일본이죠, 일본. 일본이 이 1800년대 그 후반에 이제 메이지 유신을 해가지고 2차 대전 때까지 1860년에 메이지 유신했다고 치면 이 45년이면 몇 년일까요? 한 7, 80년 동안 승승장구했어요, 일본이. 1차 대전 승전국이었고, 그 다음에 세계 최초로 이 항공모함을 만들어서 띄운 나라입니다, 일본이. 그리고 조선반도를 차지했고, 그 후에 만주사변 뭐 이겼고, 중일전쟁에서 이겼고, 남서태평양 다 차지했고, 이 과정에서 일본 사람들이 무슨 생각에 빠졌냐면은 우리 민족은 하늘이 낸 민족이다라는 생각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미국까지 공격을 했죠, 결국.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70년 동안, 또 이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100년 동안이나 이 좌절을 제대로 된 좌절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얘들의 공격성이라는 게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제 중국의 젊은이들 어릴 때부터 세뇌가 돼가지고 굉장히 좀 위험한 상태였어요, 걔들. 중국 공산당은 진짜 시한폭탄이다. 얘들은 이제 민주화가 불가능하죠. 민주화하면은 이제 첫째는 공산당이 무너지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이란 나라가 무너지죠. 중국이란 나라 자체가 이제 특히 이제 티베트랄지 위구르 문제랄지 뭐 등등 소수민족 문제가 워낙 심각해가지고 민주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과의 이 평화 공조는 망상이에요. 이 중국 공산당과뿐만 아니라 모름지기 공산당과는 공존할 수 없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공산당이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공산당이 우리의 존재를 못 견뎌해요. 한반도만 놓고 보면 우리는 공존하고 싶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공존하자고 애를 써왔잖아요. 근데 북한은 어땠습니까?
한 번도 우리를 적화하겠다는 그 목표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번영하는 자유민주 국가의 존재 자체가 이 김일성 공산 왕조한테는 최대의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위협이기 때문에 평화 공존을 얘기하는 놈들은 그래서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굉장히 멍청한 놈이거나 그보다 큰 가능성으로 간첩인 거죠. 간첩. 그래서 이 지금까지 평화 공존을 추구해온 이 역대 정권들, 예를 들면 김대중 정권이랄지 노무현 정권이랄지 또 이게 문재인 정권, 저는 그 배후에 다 간첩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당사자들이 다 간첩이었던가. 이건 진짜 평화 공존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여기 젊은이들이 몇 분 계신데 평화 공존은 정말 개소리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그럼 세계 정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이 미국이랑 전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전쟁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국은. 미국도 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한때 오해를 했다가 중국의 정체를 깨달았어요.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중국 애들이 지금 우리가 쟤들 상대로 전쟁하고 있는 중이야라고 각종 공작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미국이 깨달았어요. 저 새끼들이 전쟁하고 있구나. 우리도 응전해야지. 이런 상태입니다. 이 모택동의 말이죠. 담담. 이게 우리가 유리하면 공격하고 불리하면 대화하면서 위기를 넘기자. 이게 이제 모택동의 얘기입니다. 이게 모택동의 얘기일 뿐만 아니라 싸움의 기본이죠. 예. 그럼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싸울 것인가? 전쟁 방법론에 대해서 얘들이 고민해서 만들어낸 단어가 한계, 제한이 없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게 윤리, 도덕 이런 걸 다 포기하고 오로지 승리만을 목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자. 그러니까 마약도 쓰자라는 게 이제 이 초한전이에요. 이 초한전은 그런데 뭐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이 발상 자체는 뭐 한 2,500년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2,500년 동안 쌓아온 전쟁과 관련된 온갖 지혜를 응축해서 만들어낸 단어가 이제 초한전이라는 단어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펜타닐이라고 하는 역사상 최악의 마약을 중국 애들이 만들어가지고 대량으로 뿌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엄청 많이 들어와 있다고 그러죠. 특히 이제 이 애견센터 중심으로 펜타닐이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우리 강아지 고양이 먹인다 그러면서 이게 펜타닐 사가가지고 이거 쓰는 애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다행히 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죠. 중국 공산당은 무서운 애들입니다.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애들이에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2,500년의 역사를 가진 이 손자병법이 무려 2,500년 전에 나왔어요. 그리고 2,500년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 전략과 전술이 거론이 되고 실행이 됐습니까? 그걸 데이터베이스로 다 가지고 있는 애들이. 또 세계 공산주의 운동사, 그리고 70년 동안 일단 독재를 하면서 쌓아온 지혜, 그 다음에 이제 뭐 14억에 달하는 인구가 얘들의 이제 아주 큰 무기인 거죠. 통일전선 전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시점에서 적을 최소화시키고 적을 고립시키고 나머지 제세력을 우리 아군이 아니더라도 아군으로 만들기 위한 공작을 통일전선 전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통일전선 전술은 특정 시기에 특정한 대상을 대상으로 해서만 쓰는 전술이 아니고 공산당이라면 모름지기 평소에 하는 게 이 짓이죠. 그러니까 통일전선 전술은 국내적으로도 하고 아까 이 3자 교회를 끌어안고 있는 거랄지 이게 이제 국내의 이 통일전선 전술이고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도 이제 통일전선 공작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이 눈치를 챘어요. 이게 2020년 기사인데 이 시진핑이 이 미국을 전복하기 위해서 통일전선 공작을 펼치고 있다라는 기사가 뉴스위크에 아주 장문으로 실렸습니다. 이 기사 내용은 간단해요. 이 중국인이 가담한 조직은 전부 다 통전 조직이다라는 거예요. 통일전선 조직. 우리도 그렇습니다. 중국인들이 이 발을 걸치고 손을 대고 있는 모든 조직이 통일전선 조직이에요. 그래서 향후회랄지 아까 우리 그 대표님과 관련된 그 학생회, 중국인 학생회, 그 다음에 무슨 원조센터, 무슨 평화통일, 무슨 뭐 촉진회, 뭐 이런
공자학원 대표적인 통일전선 공작 주지. 그래서 이 공산당은 우리랑 아주 이 족속이 다른 족속이에요. 얘네들은 편집증적이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모든 일을 이렇게 공작적으로 하는 애들이죠. 그래서 미국을 대상으로 얘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진칸롱이라고 하는 이 인민대 교수인데 중국의 국사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미국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전략을 만들어가지고 2016년에 간부들 대상으로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이제 선거에 개입을 해서 미국의 하원을 장악하자. 어떻습니까? 이 얘기 들으면 여러분 황당하게 들리세요? 또 세계 각지에 미국의 적을 만들어가지고 이 미국을 정신없게 만들자. 또 이게 미국의 기술을 계속 훔치고 국제기구에 이거 뇌물 등등을 써가지고 유엔을 비롯한 유엔 산하기구를 다 우리 걸로 만들자. 뭐 이런 이 정말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게 그랜드한 거대한 이 전략을 제시하는데 놀라운 거는 중국 공산당이 이걸 다 실천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성과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와 관련된 이 기사가 아까 말씀드린 에포크타임즈에 있으니까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그 선거 개입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얘들이 이제 미국 정치판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구가 이제 435개인데 실제로 투표하는 사람들은 뭐 한 20만 명밖에 안 되더라. 이게 쭉 스타디를 하니까 중국 애들이. 그리고 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표차가 10,000표 이내더라라는 거예요. 몇천 표만 있으면 우리가 마음에 드는 의원을 선정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려요. 중국 애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400여 개 선거구에 중국인들을 쫙 후려가지고 미국 하원을 우리 걸로 만들자라는 게 이제 이 친구의 진칸롱의 작전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들이 인구를 강력한 무기로 쓰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지난 6일 지방선거 앞두고 민주당의 이 경기도지사 후보가 오성 홍기가 펄럭이는 가운데 중국인들 앞에서 이제 지지를 호소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김동연이 몇 표 차이로 이겼냐면은 8,913표 차이로 이겼어요. 근데 경기도에 투표권을 가진 중국인이 중국인 포함 외국인이 38,542명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경기도랄지 서울시랄지 심지어는 대선마저도 사실은 할 때마다 이 박빙의 이 승부예요. 민주당과 이 저쪽 국힘당 사이에 표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표가 숫자로는 몇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캐스팅 보트가 되는 거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선족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이 중에 대표적으로 위험한 사람이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한 송영길인데 이 사람은 정당법 개정안을 냈어요. 2017년 1월 달에. 만약에 이 지금의 추세대로 조선족이 숫자가 늘어나면, 조선족이 지금 우리나라에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이 한 10만 명, 국적을 바꾼 사람들이 한 14만 5천 명, 이렇게 합하면 한 25만 명 되는데, 앞으로 25만 명이 이런 사람들이 더 늘어난다. 그러니까 50만 명이잖아요. 이 50만 명이 반씩 나눠가지고, 국힘당에 25만 명 들어가고, 민주당에 25만 명 들어가면 두 당의 대통령 후보를 누가 정하게 될까요? 중국인들이, 중국 공산당이 정하는 겁니다. 이 50만 명이. 얘들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이 통일전선 공작을 정말 다양하게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중 민간 교류와 우호 증진의 중심, 21세기 한중교류협회 등등이 다 통전 조직이죠. 반기문 씨 같은 경우에는 보어포럼의 이사장에 취임을 해요. 2018년도에. 보어포럼은 중국 공산당이 이 아시아 지역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이 통일전선 공작을 펼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인데 여기 이사장을 맡았어요. 이 양반이. 물론 이 본인이 중국이랑 인연이 깊습니다. 이 사람이, 반기문 대표가, 반기문 이사장이. 유엔 총장하면서 여러 번 이제 중국이랑 왕래를 했고, 또 남중국해 문제에서, 이 남중국해는 이 공해상에 있는 이제 산호초에다가 중국 공산당이 이제 이 시멘트를 들이붓고, 그걸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그 일대를 다 영해로 선언하는 이런 짓을 하는 가운데,
유엔 총장 반기문 씨는 그걸 못 본 척 했어요. 중립을 지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그 반기문 총장이 무슨 생각을 하시든 간에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반 총장을 통일전선 공작의 대상으로 아주 잘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또 저 유명한 이게 저우이보 인민망 대표의 활약, 또 이 저우이보의 활약 덕분에 이제 저 강원도 그 춘천 홍천에 엄청난 그 차이나타운이 들어올 뻔했죠. 그걸 이제 우리 국민들이 눈치를 채고 막아냈는데 CJ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사업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20%가 높아요. 더 20% 이상이죠. 그리고 외교부 소관에 이제 한중 민간 경제 협력 포럼이라는 사단법인이 있어요. 이 사단법인의 정관을 봤더니만 이 정관에 이 협력 포럼의 이제 목적 사업 중에 하나가 그 차이나타운 건설 지원입니다. 외교부 소관의 사단법인. 조선구마사 방송 한 번 하고 이렇게 문을 닫았죠. 그럼 이 조선구마사는 막아냈는데 그 비슷한 친중 드라마가 계속 제작이 되고 있어요. TVN에서 이제 특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TVN 모 회사가 어딜까요? CJ입니다. CJ. 이렇게 이 중국 드라마는 뭐 하루 24시간 5개 채널을 통해 가지고 24시간 동안 계속 나오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이걸 계속 들여다보면 부지불식간에 중국을 이웃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평범한 이웃. 걔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이게 칼을 숨기고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평범한 이웃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얘네들이 이제 2020년 6월 달에 가수 비랄지 수현 이 BTS 방탄소년단 등이 BLM이라고 미국의 그 모택동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사주를 받는 좌파 단체가 있어요. 블랙 라이브즈 매터. 흑인 인권 운동을 가장한 이제 중국 공산당 이 끈악플들인데 걔네들 지원 선언을 했어요. 2020년 6월 달에. 이때 그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 연예인들을 동원을 해서 민주당 편을 들은 거죠. 반 트럼프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 얘네들이 왜 이 짓을 했을까요? 우리 연예인들이. 이 당시에 그 중국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어서 그 가수 B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이 선언을 했는데 5월 달에 중국산 그 화장품 브랜드 선거 이 브랜드 저 광고 모델 계약을 맺었고 BTS도 이 당시에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어서 게다가 얘네들의 소속사에 이제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이 기획사들의 지분 구조 첫째 그리고 두 번째는 얘네들의 이제 시장 이 중국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예 기획사를 통해서 우리 연예인들을 동원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고 이렇게 뭐 정말 다종다양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통일전선 공작을 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진짜 무서운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마오당이죠. 이렇게 한 3천만 명 된다고 얘기하는 거 중국 본토에 있는 애들이 3천만 명이고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조선족이 합법 비합법으로 들어와 있는 애들이 한 100만 명. 중국인 유학생이 7만 명이죠. 얘네들이 한꺼번에 일제히 움직이면은 인터넷 여론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야말로 진짜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중국 애들이 우리 인터넷 여론을 이제 이게 주물럭거리는 흔적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이미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거는 그 탐사보도 7이라고 하는 TV조선 방송에 나왔던 건데 TV조선 방송에 가면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런지 이 방송통신위원회 징계를 받아가지고 이 방송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안튜브라고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ANTUBE 이거 여러분들 찾아가지고 이 방송은 꼭 한번 보십시오. 한 45분가량 되는 이 방송인데 중국 공산당의 이 온라인 공작이 얼마나 살벌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뭐 이거 관련한 그 동영상을 제가 여러 개 봤는데 이 영상이 이제 발군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주변에 여러분들한테 전파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안튜브에서 탐사보도 7 103의 차이나 게이트 찾으시면 됩니다. 오늘 공자학원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건 뭐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이렇게 중국共产党이 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상대로 또 대한민국을 상대로 얼마나 다양하게 깊숙하게 공작을 펼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이번에 당연히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 후진타오 이번에 김인대 할 때 네. 저는 어젠가 본 것 같은데 후진타오 전 주석이 이제 뭐 이렇게 끌려가는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그게 네. 뭐 진짜 뭐 끌려간 거지. 뭐 기사에 있는 곳은 이게 무슨 뭐 옆에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있고 이렇게 나왔는데 끌려나간 어떻게 거죠. 보시는지. 끌려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 권력의 속성이 이제 이 권력을 뺏기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시진핑이. 그동안 이게 이 과거 10년 동안 숱하게 정적들을 많이 만들어 놨고 이런저런 전부 다 숙청을 해가지고 늘 불안에 떨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권력을 독점해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상무위원들 7명을 다 우리 팔로 만들어 버리겠다. 라는 이제 아까 그 시진핑이 간이 벗다고 그랬죠. 이 권력 구조에서도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시진핑이. 왜냐면은 너무 얘가 10년 동안 삽질을 많이 해가지고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다른 파를 다 이게 제거를 했는데 그 후진타오가 투덜거릴 것 같으니까 그냥 내보낸 거죠.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그 권력 구조에서도 그렇고 내치에서도 이 아까 이 텐센트를 비롯해서 이제 IT 기업들 전부 다 이렇게 진압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뭐 그 공유경제인지 뭔지 해가지고 부자들 거 이렇게 뺏고 돈을 그 다음에 이 서방 경제권으로부터 이렇게 고립되고,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시진핑이 궁지에 몰리고 있고 권력도 그런 식으로 돼가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침략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국제 정세가.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윤석열 정부가 정말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렇게 막 가는 애가 갑자기 개거천선할 리가 없잖아요. 지금 목숨을 걸고 이렇게 그냥 돌진하고 있는 겁니다. 대만 침략을 약간 곧이라고 이렇게 예상하시나요? 대만을 뭐 대만 아니면 우리인데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북한을 이제 사주할 수도 있으니까. 지들은 이제 6.25 때처럼 이제 뒤에 숨어 있는 척 하면서 북한을 또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네, 미국이 있는데도 약간 이게 판단이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할 거나 이렇게. 뭐 별 생각 다 하겠죠. 네. 질문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저요. 주시면. 아니 그 마이크. 이거 저 사진 안 나오죠? 네. 저는요 항상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카카오톡이 중국에서 나온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 정보가 우리 국내 정보가 다 중국으로 다 흘러갔다. 그런데 또 카카오톡으로 될 수 있는 한 개인 정보 같은 거는 보내지 말라. 이게 중국으로도 흐를 수 있다.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항상 예. 그래서 제가 좀 신경이 쓰이고 예. 그러거든요. 지금 여기는 이제 카카오 얘기는 안 나오는데 카카오에 이제 중국 자본이 엄청 들어가 있죠. 카카오의 여러 계열사에. 그래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카카오를 통해서 이제 우리 이제 한국인들의 그 정보가 이제 틱톡이라는 거 아시죠? 그 틱톡을 이게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사용을 금지하려고 그러다가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이제 그걸 다시 풀었는데 틱톡을 통해서 이 중국 애들이 수집하는 정보는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에요. 사소한 것들인데 이게 엄청나게 쌓이다 보면 이제 AI가 이거 분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사용자인데 제가 공무원인데
몰래 도박을 하다가 엄청난 빚을 졌다라는 걸 이제 이 중국 애들이 간파를 한단 말이에요. 정보를 쭉 분석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저한테 접근을 해야죠. 중국 공산당이 도박비 갚아주고 정보를 빼돌린다. 이렇게 그걸 보고 뭐라 그러나 그런 그 SNS랄지 이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카카오를 통해서 정보가 나갔다 이런 얘기는 아직은 없는데 우리 정부에서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희 그 답장으로 왔던 그 중국인 친구 그 이메일에 보면은 카카오도 중국 거다. 이 친구는 아주 자연스럽게 선포를 한다면요. 50%가 중국 거잖아요. 그거 10년 전에 알려진 건 뭐. 지배구조를 보면은 뭐 김범수 장이 그 최대 주주이긴 한데 사실 이렇게 그 중국 자본들이 있고 또 우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맞고 그리고 제가 사실 그 IT 쪽에 있었습니다. 그 넥슨 경험팀에 있었는데 이게 내부 인원 몇 명만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렇게 정보 쓰는 게 너무 쉬워요.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시면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근데 공지하는 안 하시나요? 뭐 근데 중요한 내용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뭐 저희가 이제 공지하고는 또 따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신문에서 잠깐 오면서 마이크 예. 방송으로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그 신문에서 잠깐 기사로 검색을 했는데 7강구가 이제 그 한일 중국하고 대립군인데 이것을 그 거의 문재인이 들어서면서 거의 그냥 손을 놨잖아요. 근데 그게 보니까 중국 때문에 그런 거라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그 기사 속에서 봤는데 그 기사 제목은 이제 한일 종주주의를 조금 이제 언급시키려고 그 쟤네들이 이제 국회에서 질문을 했는데 그 내막은 중국 때문에 우리가 거의 손을 놓은 게 아닌가. 혹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거 있으면 좀. 그건 뭐 제가 아는 바가 없는데. 7광구. 예. 제주도 앞바다에 있는 석유 탐사함. 예. 그 한국에서 손을 놨더라고요, 완전히. 중국 때문에 손을 놓은 게 아닌가. 중국 마음대로 퍼가 나고.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뭐 제가 아는 바가 없는데 이게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깊숙하게 문재인 정권을 좌지우지했는지 이건 뭐 전모가 아직 안 드러나가지고 그런데 매우 심각한 수준일 것이다라는 추측만 하고 있죠. 참고로 7광구 대륙부 저희 트루스포럼에서도 강연을 하셨던 김서부 차관님 아시죠? 네. 김서부 차관님께서 그거 진행하신 분이십니다. 예,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송이 있어요? 예? 방송. 김서부 차관님. 그 대륙군 관련해서 하신 건 따로 방송이 있는 건 아니고요. 사석에서 발표하시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요. 근데 요즘에 그 중국 관련 좀 걱정되는 건 그게 저희가 반도체 산업이 사실은 특히나 삼성전자 또 SK 하이닉스 보통 저희 근데 나라는 사실은 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그 삼성 메모리 부분 판매 보면은 한 반 정도는 사실 중국 매출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중국 시장을 포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좀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게 사실은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파운더리라고 하는데 이런 데서 약간 이 포션을 늘려가야 되는데 근데 이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그걸 포기하기도 어렵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뭐 제 생각에 아까처럼 이제 비메모리를 늘려야겠지만 이런 경제 상황에 사실은 중국이 보통 많이 디펜스를 많이 하잖아요. 경제 상황이 되면서 중국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보는데 그런 경제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저희가 중국에 대응해야 될까? 네. 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여기까지 온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90%는 미국의 전략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80년대 일본이 그야말로 승승장구해가지고 그때 이게 동경 시장이 뭐라고 그랬죠? 겁대가리 없는 얘기를 했는데.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조펜. 그 굉장히 살벌한 내용이에요. 이게 미국과 동맹을 끊을 수도 있다 이때 소리를 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일본을 주저앉혀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죽이고 그걸 한국으로 옮긴 거죠. 근데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 미국과 일본이 맞먹으면 그야말로 여반장이에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뒤집는 건. 첫째 이제 그런 조건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반도체 이 판매와 관련해서 중국 의존도가 크고 또 심지어는 우리 반도체 공장이 이제 중국에 있잖아요. 있지만 이 아픔을 감수하고 이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다. 아니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죠. 이제 미국 편에 설 건지 미일 편에 설 건지 중국 편에 설 건지 어떤 게 유리해요? 당장은 아프지만 미일 편에 설 수밖에 없어요. 미일 편에 서지 않으면 반도체 산업이 죽어.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삼성이 이제 반도체 공장 거기 세울 때만 해도 미국도 속았으니까 이게 중국 애들이 개과천선해가지고 서서히 민주화 될 거다 뭐 이런 환상에 빠져 있었거든요. 이렇게 중국을 정상적인 나라로 봤죠. 전 세계가 우리 삼성을 포함해서 상거래가 정상적인 상거래가 되는 파트너를 봤는데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미국이 우리 이제 SK나 이게 삼성 공장에 1년의 시한을 줬어요. 1년 내에 이제 철수해라. 며칠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1년. 예. 그렇고 하고 요번 그거 관련해서 정말 제가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는 인텔이 거기 공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의 인텔이 SK에다가 팔아먹었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매매 계약이 있었던 게 얼마 안 됩니다. 1년도 안 될 것 같은데. 그거를 10조 8천억인가에 팔았어요. 인텔이. 그래서 저는 인텔이 SK에 바가지씌였다 이렇게 봐요. 인텔은 감을 잡고 있었죠.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고사시키려는 이게 미국의 전략 하에서 이 중국에다가 인텔이 그 공장을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모르는 척하고 SK에 팔아먹었다. 10조 8천억에. SK는 속은 거지.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삼성 SK가 1년 내에 철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SK는 정말 세게 얻어맞은 거죠. 빨리 철수하면 조금이라도 건지겠지. 하긴 중국 애들도 좀 눈치가 있으니까. 손해볼 걸 안 보니까 건지는 거죠. 예. 빨리 철수라. 빨리 총수가 빨리 판단을 해. 방금 전 질문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한번 오래된 책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살벌해요. 미국 입장에서 그걸 읽으면은 이가 갈리는 내용들이 많아요. 방금 전 질문은 삼성전자에 얼마 전에 입사한 신입사원이 질문했습니다. 아 그래? 빨리 빠져나와야지. 미국이 1년 동안의 시한을 줬어요.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공자학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2부 공자학원 이렇게 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선 훌륭한 강연이셨죠. 네. 중국 관련해서는 사실 저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우선은 한민호 대표님께서 너무 잘 정리를 해준 것 같아요. 너무 잘 정리를 해준 것 같아요. 방송 보시는 분들은 못 들으셨을 텐데 처음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고등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9종이 있습니다. 지금 검인정 시스템 아래에서 그래서 9종 교과서를 전부 다 제가 좀 분석하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그냥 기본적으로 독재자. 왜냐하면 이게 지필 기준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근현대사를 다루면서 민주화는 반독재 투쟁이라는 점을 부각해서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독재 투쟁은 그러면 그걸 강조를 하면은 이승만, 박정희는 독재자가 그냥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하나 더 나가면요. 이거를 이승만, 박정희를 독재라고 하고 이거를 김일성 독재하고 등치시켜버립니다. 물타기 하는 거예요. 물타기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한민호
국장님께서는 그 대표님께서 아마도 아주 잘 아실 텐데 한국장님께서 이제 80년대 그 드라마틱한 그 서울대 그 운동권, 그 운동권의 역사를 이렇게 몸으로 겪으셨으니까 80년대 중반 지나가면서 이게 서울대 운동권도 처음에는 이렇게 80년대 초반에 이렇게 PD 계열이 강했는데, 그러니까 주사파의 잠식되입니다. 잠식이 되는데 주사파 진영에서 통일전선 전술, 오늘 얘기 나왔죠? 통일전선 전술의 수단으로 내세운 통일전선, 그 아름다운 가치 3개가 있어요. 그 뭔지 아시나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동관이 알아? 우리 민족. 잘 모르겠어요. 자민통. 이게 근데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이기도 합니다. 자주, 민주, 통일이에요. 자주, 민주, 통일. 누가 반대해요, 누가. 근데 자주를 얘기하면서 양키고호, 민주를 얘기하면서 반독재 투쟁을 한다고 하면서 박정희, 이승만 독재 만들어버린 겁니다. 세 번째, 통일 얘기하면서 북한이 하자는 통일,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통일전선 전술이 진짜 무서워요. 저는 그 고등학교 교과서 집필기준 보면서 사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민통 그룹이 주장한 거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민주 얘기하면서 반독재 투쟁, 민주화는 반독재 투쟁이라는 점을 부각해서 설명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주사파 자민통 그룹이 또 북한이 얘기하는 통일전선 전술이 이미 교과서에 탑재돼 버린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깜짝 놀랐는데, 오늘은 근데 중국 이야기죠. 중국 이야기인데 반가운 게 있어요. 한 가지, 딱 한 가지 반가운 게. 저 교과서 보면서 사실 이게 속이 부글부글했거든요. 부글부글했는데, 이쪽으로 갈까요? 속이 부글부글했는데 동북공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과서가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그거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중국인 친구들, 중국 사람들은 조선족은 자기를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인식을 할까요? 중국. 이게 근데 90년대 말까지만 해도,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좀 달랐어요. 자기를 조선인이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한국을 사랑하시는 어떤 조선족에서 이제 귀화하신 한국인 분이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에 있는 조선족은 3개의 아이덴티티가 있대요. 중국인, 북한 사람, 한국 사람. 네. 이게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해요. 제가 96년도에 서울대 딱 입학했을 때 유학생들이 그때는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중국인 유학생들이 있었어요. 중국인 유학생들이 조금 있었는데 90년대 초반하고 2000년대 초반에 왔던 중국인들까지만 하더라도 성격이 조금 달라요. 특히나 조선족 친구들은 이 한국 사람이라는 아이덴티티가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하고 한국하고 축구 시작하잖아요. 한국어만 했어요. 한국어만 했습니다. 90년대 말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근데 이게 2008년 올림픽, 북경올림픽 기점에서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안타까운데 중국 북경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오늘 한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중국에서 돈 벌었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중국 공산당에 뒷돈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과 관시가 있어서 그걸로 돈 벌었다는 건데, 한국 분들 중에 중국 가서 어쨌거나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럼 이분들도 영업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업을 하시면서 중국 고위직들 컨택하시고 그러면서 뭔가 선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현금 말고, 돈 말고, 돈으로 받지 못하는 거. 금 이런 거 말고. 자식이 공부를 잘 못해. 직장이 아니라 대학원에. 한국으로 유학시켜주는 거. 네, 한국 서울대. 보증 써가지고. 이러니까 서울대가 뭐가 됩니까? 대한민국이 뭐가 됩니까? 그렇게 서울대 들어온 애들이 서울대를 뭘로 알겠어요? 서울대에서 제가 학력을 안 보고 받아요. 이게 외국인 전형은요, 이게 좀 다릅니다. 이 재량이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크고,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그 서울대 중국인 친구들, 특히 또 조선족 친구들 스펙트럼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다 같진 않아요. 다 같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 친구를 보는 게 사실은 되게 위험한 통일전선 전술이기도 하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한민호 대표님께서 드라마 말씀해 주셨잖아요. 드라마 보다 보면은 그냥 동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친한 친구로 이렇게 있다 보면은 그렇게 이렇게 동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이덴티티가 사실은 이렇게 명확하게 서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친구를 삼아야지 우리가 빨려 들어가지 않죠. 이게 제가 게임 쪽 관련된 일들을 했는데 이게요,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90년대 말만 하더라도 한국 게임, 온라인 게임이 한국이 앞섰어요. 한국이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의 게임 개발자들 중국에서 모셔왔습니다. 모셔가고 그리고 뭐 거기서 아주 서비스 제대로 해주고, 그리고 그 한국 게임 업체들 해외 사업 팀 본부 중국 가면 아주 대접 엄청 잘 받았어요. 엄청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0년대 중반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조금 바뀌어요. 분위기가 조금 바뀌면서 2010년도쯤 넘어가면서는 별로 반기지 않습니다. 한국 회사들이 돈 내서 출장 가야 되는데요. 그때부터는. 그리고 2014년, 15년 기점으로 해가지고는 더 이상 한국에 배울 건 없다는 분위기. 그러면서 물밀듯이 중국 자본이 한국 게임 업체들, IT 업체들 먹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이 통일전선 전술 적극적으로 행하기 시작한 데가 2014년, 2015년이에요. 지금 정말로 위험한 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위험한 때라는 걸 알아야 돼요. 트루스 포럼이 계속 이렇게 목소리 내는 거예요. 탄핵 사태부터 시작을 했는데 중국의 위험성, 북한의 위험성이 복합적으로 우리가 지금 다 겪고 있고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한민호 대표님께서 말씀 다 해주셨는데, 근데 부가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여러분들 2013년, 14년이군요. 14년. 혹시 인터뷰라는 영화 아시나요? 인터뷰? 아시나요? 한민호 대표님? 인터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소니 픽처스에서 나왔습니다. 소니 픽처스에서 나왔는데, 이게 김정은을 희화화한 영화입니다. 아시죠? 네. 아시죠? 이거 소니에서 만들었습니다. 소니 픽처스 미국 회사예요. 북한에서 이거 해킹했어요. 북한이 내가 했다고는 안 하죠. 근데 나중에 미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북한 지문이 남아있는 거예요. 미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사이버 공격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초안전입니다. 이미. 왜냐하면은 국제법상 간첩 행위는 국가 정보 활동으로서 합법이에요. 능력이 있으면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능력이 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하는 게 당연한 거죠. 미국은 가만히 있지 못하죠. 그런데 자기가 했다고 얘기는 안 해요. 자기가 했다고 얘기는 안 하는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2014년도 12월에 북한의 모든 전산망이 일주일 동안 마비된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예 마비가 됐어요. 북한의 전산망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일주일 동안 대한민국의 포털 사이트, 네이버 다음 카페, 댓글 깨끗했습니다. 그래요? 네, 깨끗했습니다. 이거 기사에도 별로 안 나오는데 블로그나 이런 것들에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 정말 깨끗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미 지금뿐만 아니라 이미 북한 조직에 의해서 대한민국 여론이 농락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근데 더 심합니다. 우마우당 쪽수에서 차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터넷에서 만나는 여론이라는 게 우리의 여론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저항도 세요. 저항도 심각합니다. 저항도 심각하고
그 트루스 포럼 같은 경우에는 그 스누라이프 아시죠? 그 서울대 친구들이 쓰는 거기에 처음 글 썼을 때는요 완전히 이심에 당했어요 처음에. 그리고 신고 먹고 개정 정지당하고 이런 것들 진짜 서글프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거기가 바뀌었어요. 눈물 납니다.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근데 에브리타임이라는 게 생겼는데 거기 학부생 애들이 많이 있어요. 어린 애들이 많이 있어요. 에브리타임은 요즘에 스누라이프 초기 분위기예요. 약간. 그래서 사실 속상한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활동하는 애들 중에서도 있어요. 있는 게 당연합니다.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계속 목소리 내야 돼요. 목소리 내야 됩니다. 목소리 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끝나고 제가 공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서울대 시진핑 자료실 없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네. 트루스 포럼에서 서울대인 그리고 국민 서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실연합 같이 진행해가지고 저희가 요거를 학교 본부에다가 전달을 할게요. 그리고 가능하면 오세정 총장님 퇴임하시기 전에 오세정 총장님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정 총장님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서명 진행할 때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또 방송 보신 분들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5년 정권 5년 예. 동안 중국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요. 예, 그렇죠. 한국 토지랑 부동산 있잖아요. 예. 중국 사람이 60%를 지금 건물을 토지랑 건물을 다 사들였대요. 그리고 서울대는 이 중국이랑 연결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대를 탐탁치 않게 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게 몇 퍼센트일지는 모르겠는데 그 중국인 친구들이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국에서 아파트를 사잖아요. 그럼 중국은행에서 대출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한국의 은행에서 또 대출을 받습니다. 이중으로 대출받는 네. 거예요? 뭐 그래가지고 집 사기가 엄청 쉬운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집 산 친구들이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이렇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민호 대표님이 하시는 일 얼마나 귀하세요. 그렇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 계신 분들 제가 조남만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공투자, 청군선차 아이고 혀가 꼬이네요. 김영영님 감사드립니다. 이서윤님 감사드립니다. 테레사민 선생님 아이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등대님도 항상 감사드리고 제발 겸손하자 이민구 그리고 또 K827님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으셨는데 대충 저희가 다룬 것 같습니다. 무궁화님 감사드립니다. 김씨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서명 진행할 텐데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IC캔디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발 겸손하자님 감사드립니다. HJS님 감사드리고 태가님 마지막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개인적으로 좀 광고할게요. 안녕하세요. 홍대로 대표님, 저희 뉴스타운에서 왔는데 한번 짧은 인사만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조금만. 광고 끝나시고. 예. 다 하셨어요? 네, 여기 보시고 말씀하시면. 인사? 네. 예. 그냥 간단히 할 말씀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뉴스타운은 제가 오랫동안 출연하고 싶었었는데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렇게나마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조우석 선배는 요즘에 계속 나오시는 요즘은 몸이 안 좋으셔서 나오시고 있습니다. 예. 예, 어쨌든 뉴스타운 열심히 보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한번 저희 팬들이 한번 출연해 주시면 영광이죠.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앞으로 나오셔서 한민호 안녕하세요. 뉴스타운의 성춘기 기자입니다. 이상으로 제72회 트루스 포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멸공! 멸중이라고 해야 돼요? 멸중공!
내 가슴 속에 풀리지 않고 맺혀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염원입니다.